제36회 실무 기출문제 강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좀 예외적으로 1번 문제 답지 않게 40점 배점에 걸맞지 않게 계산 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그리고 1번 문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떤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이 자료를 왜 준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고퀄리티 문제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뭔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6회 1번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걸 물어봤구나 정도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지,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분석하실 필요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도 기출문제이니까 해설은 해드릴게요. 하지만 해설도 매우 간단할 것입니다. 자, 물음 1번 봐서 현재 상태로서의 적정 매수 가격인데 요거는요, 현재 건물을 짓다가 만 상태예요. 자, 뒤에 보시면 건축비 내용 나와 있는데 약 57% 정도 건축 공사비가 투입된 상태대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건물을 짓다가 만 상태로, 건물을 이렇게 짓다가 만 상태로서의 가격을 구하라 라는 것인데,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토지 가격 별도로 구하시고 거기에 플러스 토지 가격 구하시고 거기다가 플러스 공사비, 지금까지 투입된 공사비를 더해주시면은 현 상태대로의 적정 매수 가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적정 매수 가격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결국 이것은 시장 가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때의 대상 물건의 적정한 시장 가치를 구하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거래는 시장 가치로 거래가 될 것이니까요. 자, 그리고 개발을 완료할 경우에 적정 매수 가격인데 결국 이것도 개발을 완료하면 얼마가 되겠느냐 이 뜻이에요. 그냥 개발을 완료하면은 얼마짜리가 되겠느냐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지, 여기에서 굳이 매수라는 뜻, 요 매수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의 가격이 얼마겠느냐라는 것인데, 자, 이 상태에다가 뭘 추가로 투입하겠죠? 바로 추가 공사비를 투입할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추가 공사비를 투입하게 되면은 결국 얘가 완공이 되겠죠. 그럼 얘가 완공이 되면서, 자, 이러한 완공된 건축물이 이렇게 지어질 것인데, 그럼 이때의 가치가 얼마겠느냐? 바로 이게 두 번째 물음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개발이 완료되면 이제 여기에서 수익이 창출될 건데, 그럼 여기에서 NOI가 창출되겠죠. 그 NOI의 현가 합을 구하면은 적정한 수익 가격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가 있고, 자, 물음 3번은 그랬을 때 문제에서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시장 동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술을 하고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떠한지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PI, IRR, MPV의 변화를 해당 구조식을 이용해서 이러한 시장 동향의 변화가 이러한 투자 타당성 분석 기법에 의해서 투자 타당성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설명하라 라고 묻고 있는데, 3번은 그냥 약술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3번, 물음 3번은 어차피 수험생 간에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을 거라서 시험장에서는 요 물음 3번이 이게 계산을 요하는 건가? 물음 1과 물음 2의 결과값을 이용해서 그걸 이용해서 물음 3을 구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을 텐데 저도 그런 것인가 엄청 오래 고민했어요. 근데 결국 그냥 단순한 약술 문제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에는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어떤 말씀이냐면, 사실 저는 문제 1번이 출제 오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출제 오류가 아닌가.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뒤에 가 보시면은 우리 자료에서 자본 환원표 자료가 있습니다. 맨 뒤에 자료 11번에서 업무용 빌딩 수익 자료에서 자료 7번에서 자본 환원표가 있는데 이자율이 4%일 때 5%일 때 분명히 이렇게 이자율의 변화를 자료에 줬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쓰이질 않아요. 쓰이질 않습니다. 이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우리가 한글로 타이핑 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분명히 출제위원도 이 자료 넣는다고 고생했을 텐데 근데 이 자료를 쓰질 않는단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처음에 출제 의도는 이 자본 환원표를 이용해서 물음 3번에서 이자율이 4%에서 5%로 상승할 때 그때 PI나 IRR이나 MPV가 어떻게 변화하느냐라고 하는 계산을 요구하려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흔적만 남아있고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현재 이자율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도 않고 또 이자율이 뭐 4에서 5로 올라갔다? 그런 말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자본 환원표가 왜 나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그 위에 있는 6번 문제, 6번 문제에서 역시 이 통계 모형도 통계 모형이 두 개가 제시되어 있는데 한 개는 못 쓴다고 나와 있고 그 밑에 있는 한 개는 쓸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또 이걸 쓸 데가 없어. 그리고 이 자료가 심지어 다른 자료와 또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1번은 제 생각에는 조금 문제를 만들다 만 게 아닌가 또는 문제를 만들다가 꼬인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좀 출제 실수의 성격이 있다라는 의심까지 들어요. 의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저는 원래 기출문제를 되게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6회 1번 문제만큼은 별로 신경 쓰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별로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될 게 없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요. 현재 이런 내용 나와 있고 다음에 토지 나와 있고 건물 나와 있어요. 면적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하나씩만 선정하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공사비 내역이 있는데 지금까지 공사가 건축 공사비는요. 57.2% 투입된 상태이고요. 그 외에 설계비, 감리비, 전기 기본 설비비 있는데 건축 공사비에다가 이 세 가지 항목을 더하면은 총 공사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총 공사비까지 고려하면은 59.37%가 투입된 상태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건축 공사비란 표현이 있고 총 공사비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 공사비와 총 공사비는 다른 표현입니다. 이 둘은 다른 표현이에요. 자, 건축 공사비는 말 그대로 건물을 짓는 공사비, 그 공사비만 얘기한 거고 여기에다가 설계비, 감리비, 전기 기본 설비비를 더해주면은 이제 그것이 총 공사비가 되는 거라서 건축 공사비와 총 공사비라는 용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자, 동공사비 내역은 적정한 것이다. 그러면 쓰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건축공사비와 공정률은 층별로 동일하기 때문에 층별로 공정률을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공사 중단에 따른 감가 비용 등인데 기성 공사 중 공사 중단에 따른 일부 물리적 기능적 감가에 따른 비용은 기성 건축 공사비의 5%로 나와 있죠. 자, 물리적 기능적 감가입니다. 건물을 짓다가 말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물리적 기능적 감가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얼마래요? 기성 건축 공사비의 5%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기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만들어진 것이란 뜻이거든요. 즉 이미 투입된 비용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수험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공사비라는 표현과 총 공사비라는 표현은 다릅니다. 양자는 달라요. 그래서 요건 지금 뭐의 5%라는 거예요? 기성 건축 공사비의 5%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건축 공사비라고 했죠? 다시 앞에 보시면요. 건축 공사비는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기성 건축 공사비는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기 투입되어 있는 건축 공사비는 요걸 얘기하는 거지. 얘는 총 공사비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기성 건축 공사비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의 5%를 해야 맞는 거지 이거의 5%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렇고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토지에 대한 별도의 감가는 불필요하다. 토지에는 별도의 감가 요인 없으니까 그냥 정상평가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저 3번인데 자, 기존 건축물 추가 공사 방안이 있어요. 자, 이렇게 공사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양자 중에서 선택을 해야겠죠. 자, 1번 방법은요. 짓다가 만 건물이 있는데 이 짓다가 만 건물을 그대로 마저 짓는 겁니다. 그대로 마저 짓는 거예요. 바로 이게 1번이고. 자, 2번 방법은요. 자, 짓다가 만 건물이 있는데 요걸 부셔버리는 거예요. 요걸 부셔버리고 새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자, 당연히 직관적으로 1번과 2번 경우에서 어떤 경우가 이 건물을 짓다가 만 건물을 완성될 상태까지 만드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더 비용이 많이 들 거예요. 실제로 이따가 계산을 해봐도 얘가 더 많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방법은요. 기존에 투입되었던 공사비가 전부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왜? 다 부셔버리니까. 그렇죠? 다 부셔버리니까 지금까지 무려 50% 넘게 투입되어 있던 이 공사비가 다 버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철거비까지 추가로 발생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 방법이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은요. 기존에 투입되었던 공사비를 최대한 살리면서 추가 공사비만 부담하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건축 공사비는 당초보다 더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얘는 그래도 요거는 살려가기 때문에 최대한 살려가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건축 공사비가 적게 들 수밖에 없어요. 추가로 투입해야 될 공사비가 적게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 방안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기존에 구했던 가액에다가
요 위에서 추가 공사비를 더해주면은 완공 시점의 가치를 기본적으로는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토지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공시지가 나와 있고 우리 평가 선례가 있고 밑에 거래 사례가 있죠. 그럼 제가 뭐라고 했죠? 평가 선례는 이거는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중에서 하나 선정해서 그 밖의 요인 보정하시면 되고 거래 사례 중에서는 하나 선정해서 거사비법 쓰시면 되는 거예요. 거래 사례를 이용해서 그 밖의 요인 보정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출제 의도가 그런 거예요. 자, 다음에 자, 거래 사례의 조사 자료가 있는데 기호단은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한 바 미등재 상태였대요. 이 말은 등기부에 실거래가 내역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우리 현업에서는요. 그런 경우에는 거래 사례로 쓰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실거래 내역이 등기가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례를 거래 사례로 활용해요. 현업에서는 등기부에 실거래 내역이 등기까지 되어야지만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사례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등재 상태다 이 말은 못 쓴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못 쓴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라고 하는 게 거래 신고를 해요.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라고 해서 거래 신고를 하는데 거래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거래 신고가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 내역에는 뜨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거래 취소가 돼버리면은 그 실거래가 신고 내역이 취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온전하게 거래가 끝까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거래 사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거래가 완료가 되어서 등기부에 그 내역이 등기까지 돼야지만 이건 거래가 완결된 거래 사례구나 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좀 설명드릴게요. 자,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거래 둘 다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그럼 이제 각각 이제 신고를 했겠죠. 얘도 신고했고 얘도 신고했어요. 근데 1번은요. 신고를 했지만 얼마에 어떠한 부동산을 얼마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거래가 취소가 되었어. 거래 취소. 그래서 신고가 취소가 됩니다. 근데 2번은요. 거래가 취소되지 아니하고 거래가 완료가 돼요. 거래가 이제 완료가 되면은 이제 등기부에까지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고가 이루어지면 이 단계에서 뭐가 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가 된다 이 얘기예요. 이 경우에는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실거래가엔 뜨지만은 그땐 떴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이게 거래가 취소가 되어서 캔슬돼 버리면요. 다시 그 내역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래가 완결된 실거래가가 아니야. 그래서 국토부에 떴다고 해서 다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떴지만은 거래 신고를 취소해 버리면은 다시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 이 상태에서는 완결된 실거래가라고 볼 수가 없어. 등기부에까지 떠야지만 거래가 완결된 실거래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다는 쓰지 마라 이 얘기예요. 다는 아직 거래가 완결됐다고 볼 수가 없다. 아직은 믿을 수가 없는 실거래가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자 시점 수정 있고요. 여기 7월 이후에 지가 변동률 미고시 되었다. 이 말은 6월 달 거를 연장 사정하면 되는데 6월 달 것이 보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 6월 달 이후로는 지가 변동률이 보합인 걸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개별 요인 나와 있죠. 그대로 하시면 되고 획기 조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실 문제 풀 때 중요한 건 아닌데 각지인 경우에 가로 조건에서 반영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출제위원이 되게 세심하신 거예요. 이건 되게 잘하신 건데 왜냐하면 원래 각지 조건은 각지이냐 한면이냐 각지냐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로 조건에서 반영한 게 아니라 원래는 획지 조건에서 반영한 겁니다. 원래는 획지 조건이에요. 자, 접하고 있는 도로가 광대로냐 중로냐라고 하는 것은 도로의 폭은 가로 조건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한면이냐 각지냐라고 하는 것은 가로 조건이 아니라 원래는 획지 조건이 맞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긴 한데 그냥 여기서는 가로 조건에 반영하는 걸로 하자라고 한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없어. 오케이 넘어가시고요. 획지 조건 나와 있고요. 다음에 기타 사항인데 제시된 이외의 조건은 모두 다 동일하다라는 거 나와 있고 자릿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릿수 요청 사항대로 반영하셔서 평가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토지 가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업무용 빌딩의 수익 관련 자료가 나오는데 요거는 물음 2에서 필요한 거니까 일단 우리 물음 1부터 물음 1까지만 해결을 해 봅시다. 자, 다시 예시사방 보셔갖고
가시면요. 물음 1번부터인데 현재 상태대로의 적정 매수 가격입니다. 자, 일단 토지 가치를 먼저 구할 거예요. 토지 가치는요. 공시지가 기준법 구할 건데 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냥 빨빨 넘어가겠습니다. 자, 표준지는 5번 고르시면 되고요. 5번 선정해서 공시지가 기준법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 밖에 요인 보정은 평가설례 골라주시면 되는데 평가설례는 A를 선정해서 평가설례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그 밖에 요인 보정치 구하시면 돼요. 자, 문제에서 절사하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절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절사하시고 구하시면 공시지가 기준가에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거래사례는요. 가장 유사한 게 마니까 마 고르시면 되고요. 자, 이러이러한 이유로 다른 것들은 선정할 수가 없다. 이유 적어줬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그냥 빨빨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비중가에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양차가 특별히 큰 차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간편하게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가에 결정하시면 되고 자릿수 결정 문제 요구사항대로 그대로 따라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건물가에 구할 건데 자, 지금까지 투입된 공사비가 얼마냐 라고 봤더니 아까 우리가 큰 표에서 여기 있죠. 지금까지 투입된 총 공사비가 이게 9억, 이게 95억이죠? 95억, 오케이, 95억입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게 총 95억인데, 감가 수정, 물리적, 기능적 감가 있다고 했죠? 이거 얼마라고 했죠? 기성 건축 공사비의 5%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투입된 거는 이만큼이 투입됐는데, 이 중에서 물리적, 기능적 감가가 이거의 5%가 물리적, 기능적 감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5%로서 물리적, 기능적 감가를 구해준 거예요.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문제에서 여러분들 답안지에 실제로 쓸 말은 아니고 여러분들 설명용으로 쓴 건데 건축공사비와 총공사비 영어를 구분하고 사용하고 있으면 유의해라 라고 여러분들께 적어 놓은 거예요. 실제 답안지에 올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조자 원가에서 감가 수정 빼주면은 적산가액 나오게 되죠. 자, 이런 것들 구할 때 그냥 한 줄로 다 해버린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것의 원칙은 아니에요. 원래 건물가액 구할 때의 원칙은 제조자 원가 구하고 감가 수정해서 적산가액 구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이렇게 목차를 짜주는 게 원칙이지 한 줄로 그냥 쭉 써버리는 게 사실은 숫자 값은 나올지라도 보고서 양식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적산가액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더해주면요. 이 건물가액, 이 적산가액이 짓다가 만 상태대로의 건물가액이니까 토지가치에다가 이걸 더해주면요. 짓다가 만 상태대로의 현재 상태 가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개발을 완료했었을 때의 시장가치를 구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건물을 완공하려면은 1번 방안도 있고 2번 방안이 있어요. 그럼 각 방안마다 추가 공사비가 얼마나 필요하는지를 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추가 공사 1번 방안은요. 자, 1년이 소요되는 추가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 원자재 및 금리 인상, 뭐라고 했죠? 원자재값이 올랐다고 했고 두 번째는 금리가 인상됐다고 했어요. 시장 여건 변화를 반영하되 바로 이게 문제가 아까 물음 3번에서 얘기하고 있던 시장 여건 변화죠. 요 내용 적어주셔야 되고요. 물음 3번에서 자, 설계안 기준하여 미성 건축 공사비에 뭐라고 했죠? 미성, 아직 투입되지 않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건축공사비에 총공사비요? 아니요. 건축공사비요. 제가 이거 되게 강조하죠. 이 문제의 함정 포인트는 총공사비와 건축공사비를 구분하는 겁니다. 건축공사비에 20% 증가 요인이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을 마저 공사하려고 하면은 자, 미성 건축공사비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원래 건축공사비는 150억이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지금까지 85억 8천만 들어간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이 차액이 미성 건축공사비인데 이거를 이제 와서 투입하려고 하면은 원자재비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20%가 올랐대. 그래서 곱하기 1.2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20% 업을 반영해서 곱하기 1.2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것만 건축공사비만 투입한다고 끝이 아니죠. 아까 우리 다시 이 표 보시면요. 건축공사비 말고 무엇을 더 추가로 투입해야 됩니까? 바로 설계비, 감리비, 전기 기본 설비인데 자, 설계비는 이미 100% 다 투입됐으니까 추가로 들어갈 일이 없죠. 그리고 전기 기본 설비비 또한 이미 100%가 들어가 있으니까 추가로 들어갈 일이 없죠. 그래서 감리비만 50%가 추가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감리비가 원래 8천만 원이니까 8천만 원 중에서 반은 들어갔고 반은 안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반만 투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반만 투입하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런데 자, 건축공사비가 올랐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감리비도 올라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읽으실 때는 두 눈을 부릅뜨시고 단어 하나하나 마치 잡곡밥을 씹어 먹듯이
밥알 하나하나를 꼭꼭 씹어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시장 동향이 뭐가 올라갔다고 했죠? 공사비가 인상됐다고 했나요? 공사비라고 했어요. 다시 읽어보세요. 문제에서 공사비가 급등했다, 공사비가 상승했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했죠? 원자재비라고 했어. 원자재비. 원자재비. 이게 뭐예요? 철근, 목재, 시멘트, 고무, 유리 이런 것들. 그런 게 올랐다 이 얘기예요. 원자재비가 올랐지 노임이 올랐다, 인건비가 올랐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는 전반적인 물가의 상승이 있었다 그런 말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을 지을 때 뭐가 필요하죠? 시멘트, 목재, 철근 이런 거 필요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자재예요. 자재. 물적 자재, 원자재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건물이 지어지나요? 아니요. 사람도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에서 뭐가 올라갔다고요? 공사비가 올라갔다고 했어요. 자, 공사비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원자재값과 인건비가 모두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원자재가 올라갔다고 했어. 그죠? 그러면 감리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앞에 돌아가서 이 감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원자재가 투입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위원이 원자재 값이 상승해서 공사비는 올랐다라고 한 거예요. 공사비는 올랐다. 공사비는 올랐죠. 왜? 타일 공사를 하면 타일 필요하죠. 창호 공사를 하면 창호 필요하죠. 유리 공사 유리 필요하죠. 도장 공사를 하면 페인트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이러한 건축 공사비는 원자재가 올랐으니까 올랐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감리비는 뭐예요? 감리비는 사람이 와서 검사하는 거잖아요. 설계도대로 시공을 잘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거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올랐다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공사비는 원자재값 상승으로 20% 올랐지만 감리비에 대해서는 그러한 말이 문제에서 없는 겁니다. 양자 지금 구분하고 있다는 거. 문제가 은근히 깨알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추가 공사하려면은 이만큼 77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고 다음에 자, 개발 방안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 개발 방안은 기존에 있던 건물을 부셔버리고 다음에 새로 짓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건물을 부셔버리려면은 철거비가 들어갈 텐데 철거비는요 기성건축공사비의 10%의 철거비가 들어간대. 그래서 이렇게 자 기성건축공사비 총 공사비 아니에요. 건축공사비입니다. 그거에 10%만큼의 철거비가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새로 지어야 되는데 자 총공사비. 자 이번엔 뭐예요? 총공사비예요. 총공사비. 그래서 총공사비는 설계안 대비 25%의 증가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총공사비 요건 이제 총공사비가 오는 겁니다. 이거는 건축공사비, 요거는요 총공사비 이렇게 해서 곱하기 1.25 해주셔서 이제 건물을 부시고 새로 지으려면 돈이 무려 200억이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기존에 지었던 건물을 마저 짓는 게 비용이 덜 나오니까 우리는 1번 방안으로 가겠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1번 방안으로 가려면 추가로 필요한 공사비가 얼마예요? 아까 구했었죠? 우리 여기서 추가로 필요한 공사비가 77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사 중단된 상태의 가격이죠. 이거는 이러한 상태의 가격이에요. 그런 다음에 추가 공사비를 들이면은 이제 이 위에 이렇게 이제 추가로 공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완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얘가 전에 그 공사 중단 상태에서 기능적 물리적 감가가 있었거든요. 그죠? 5%만큼의 물리적 기능적 감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큼 가치가 감소된 부분이 있었는데 완공을 해버리면 이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감가했었던 이 5%의 감가를 다시 회복시켜 줘야 돼요. 건물을 완공시킴으로써 5%의 물리적, 기능적 감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증액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다 더해주면요. 다 더해주면 개발 완료 시에는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 그래서 개발을 완료하게 되면은 얘가 어떤 모습이 되냐면은 이제 이런 모습이 되겠죠. 완공했고 물리적 기능적 감가도 없어졌죠. 이 상태의 가격이 얼마다? 바로 요거다 이 얘기예요. 요거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합계를 구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건물이 완공되었으니까 여기서 수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 임대 사례 자료를 봤더니 이렇게 여러 가지 임대 사례가 나와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적정한 거는 임대 사례 3번이에요.
그래서 임대사례 3번에 연간 실질 임대료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시점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1년 뒤 시점인 2026년 7월 12일로 가져가야 되니까 임대료 지수를 이용해서 얘를 26년 7월 12일자 실질 임료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역시 개별 요인 나와 있으니까 개별 요인 보정하면은 2026년 7월 12일자에 대상 부동산의 실질 임료로 비준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13000을 자 시점 수정해주고 그리고 지역 요인 개별 요인 해주고 해주면은 213000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기출 문제의 36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숫자를 굉장히 딱 떨어지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숫자 채점을 하겠다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뭐 논리 풀이 과정 이딴 거 난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의도한 대로 숫자가 딱딱딱 그냥 안 나오면 그냥 틀린 걸로 하겠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숫자 채점이 사실은 되게 무서운 겁니다. 숫자 채점을 하겠다라고 하는 해에는 문제가 느끼기엔 좀 쉽다고 느껴요. 평년보다. 그런데 실제로 채점은 되게 가혹한 겁니다. 왜냐면은 숫자가 안 맞으면 그냥 틀린 거예요. 풀이 과정 이런 거 잘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바쁘니까 답안지는 많고 바쁘니까 요새 응시생이 늘어서 2차 시험 응시생도 늘었고 채점해야 되는 답안지 부수도 늘었거든요. 근데 출제위원들은 되게 바쁜 사람들이에요. 엄청 바빠요. 그래서 그 뭐 2,000부, 3,000부의 답안지를 다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숫자를 내가 대신 깔끔하게 줘서 네가 맞게 풀었으면 숫자가 맞게 딱 나와야 되는 거고 틀리게 풀었으면 숫자가 틀릴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숫자가 틀리면 어차피 네가 틀리게 풀었을 거니까 그냥 숫자만 보고 결론만 보고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게 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도 3,000명 중에서 합격할 200명은 충분히 변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 채점이 이루어질 것이고 굉장히 채점이 가혹할 거다. 그래서 뭐 숫자는 틀렸지만은 나는 그래도 풀이 접근 뭐 방법은 맞았으니까 뭐 논리는 맞았으니까 그거 잘 안 먹힐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봤는데 뭔가 문제가 좀 간단한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숫자가 이렇게 딱딱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아 올해는 숫자 채점이구나. 정확하게 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숫자가 딱 맞게 떨어진다. 이게 뭔 소리냐. 여기 보세요. 시점 수정은요. 임대료 지수가 100분의 98이에요. 임대료 지수가 100분의 98인데 뒤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98분의 100이에요. 와 이거는 너무 의도가 노골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너무 노골적이야. 딱딱딱딱 1 그대로 그냥 그대로 뭐 자릿수 뭐 반올림하고 이딴 것도 없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오잖아요. 아 이거는 정말 숫자가 딱 떨어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대상으로 PGI를 가져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NOI를 구해야 되는데, 자, NOI를 구하기 위해서 봤더니 이런 자료가 있어요. 업무용 빌딩의 소득 수익률이 있고, 업무용 빌딩의 영업경비 비율이 있는데, 자, 이게 48, 49, 50으로 살짝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요 영업경비 비율 50%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것들을 산술 평균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고민인데, 그죠? 자, 1번은 50%를 쓴다. 가장 최근인 50%를 쓴다. 다음에 두 번째, 아니다. 4개가 있으니까 산술 평균을 한다. 라는 것인데, 자, 제 생각에는요, 그냥 순전히 저의 판단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2번으로 푸신 분들, 요 산술 평균으로 푸신 분들은 틀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땐 틀린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왜 아니냐? 그러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첫 번째, 문제의 설문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 문제에서 뭐라고 했는지. 자, 보시면요. 맨 끝에 기타상에 뭐라 나와 있죠? 소득 수익률과 영업경비율은 2025년 2분기 이후에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48, 49, 50으로 이렇게 살짝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요 이후에 뭐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수익하는 법에서 수익 가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또는 옛날에 어떻다를 기준하는 게 아니라 기준 시점에서, 그죠? 기준 시점에서 요 기준 시점 이후로 미래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들어올 거냐. 그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의 현가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가 2025년 7월 12일을 기준 하든 26년 7월 12일을 기준 하든 지금 지금 물음 2에서는요. 개발을 완료할 경우이기 때문에 2026년 7월 12일을 기준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26년 7월 12일이 기준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25년 2분기이지만 어차피 요 시점 이후로 보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6년 7월 12일도 역시 보합일 거예요. 역시 50%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 이후로 계속 50%로 유지가 될 거란 말입니다. 수익환원법은 과거에 어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익환원법은 미래에 대한 예상 아닙니까? 그래서 요 25년 2분기 이후로는 50%로 일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26년 7월 12일 이후로도 역시 50%로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50%를 쓰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방금 앞에서 물음 1까지 풀었을 때 뭐를 알 수가 있었죠? 숫자가 딱 맞게 주고 있다. 이번 시험의 특징이 뭐다? 숫자가 딱 맞는다. 우리 더 뒤에 문제 2번도 이따 풀어보겠지만은 문제 2번도요. 매출 원가 비율이 60%딱 맞고요. 판매 관리비 비율도 20%로 딱 맞습니다. 딱딱 맞게 줘요, 지금 숫자를. 그래서 이거를 산술 평균 해버리면은 소수점이 나와버리겠죠. 벌써 거기서 뭔가 척추를 타고 흐르는 뭔가 쎄한 느낌.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흘러갔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론적으로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자, 문제에서 명확하게 기타 사항에 25년 2분기 이후에 변동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동이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기준 시점 이후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건데 변동이 없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론적으로도 50%를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산술 평균 하신 분들은 첫 번째 문제를 똑바로 읽어보신 게 아니야. 맨 끝에 기타 사항을 놓치신 거고,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수익환원법에 대한 이론적 깊이가 부족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당연히 여기다가 영업경비 비율 50%를 곱하시면은 이제 우리는 NOI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최근에 제가 왜 이렇게까지 좀 흥분을 하냐면은 최근에 실무 시험 문제가 감정평가 이론과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막 계산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물음 3번도 사실은 거의 이론 시험 아닙니까? 그래서 이론과의 연계성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판단할 때에도 그냥 숫자만 보지 마시고 그냥 우리 감정평가 실무 공부한 수험생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숫자가 한 두세 개만 보이면 뭐가 빡 떠올라요? 산술평균. 이놈의 산술평균 그냥 막 만능망치야. 그냥 무조건 다 그냥 산술평균이야. 아니에요. 아시겠습니다? 숫자가 여러 개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산술평균 이게 아니라고요.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기타 사항에 25년 2분기 이후에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왜 줬을까? 이 말이 왜 있을까를 생각하셔서 이거를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영업경비 비율은 50%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절반의 NOI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수익액을 구하려면 환원 이율을 구해야 되는데 환원 이율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쓸 수밖에 없어요. 역시 관련 자료로 주어져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소득 수익률을 환원 이율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을 산술 평균 하는 게 아니라 뭐다? 이거를 쓰라 이 얘기예요. 가장 최근 거. 왜? 이거 이후에 보합이니까 역시 똑같다 이 얘기예요. 똑같기 때문에 3.2%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익가액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사실상 문제 다 푼 거고요. 6번 보시면요. NOI를 분석한 결과 뭐 AI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니까 이러한 결과를 얻었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이 1번 문제에서 이 자료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 이게 풀면은 뭐 물음 2번 해결했네? 라고 하지만 이거는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지금 정리한 거고 사실 시험장에서는요. 수험생들의 멘붕을 초래한 사건이 바로 이거죠. 첫 번째 통계 모형이 주어져 있는데 대체 이걸 어쩌라는 거야? 자, 봤더니 첫 번째는요. 최근 5년간의 시계열 임대 사례를 이용해서 무엇과 무엇 순영업소득에 대해서 이거 NOI죠. NOI를 AI를 이용해서 다중회계 분석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유의하지가 못하대. 유의하지가 못하다. 이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못 믿겠다 이 뜻이에요. 못 믿겠다. 못 쓰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요거는 못 쓴다 이 얘기예요. 자,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순영업소득의 변화를 잘 설명하지 못하더라. 그럼 얘는 못 쓴다.
게다가 수식도 없어. 그죠? 못 쓰겠다라고 했고 수식도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안 쓰는 게 맞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빠르게 무시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바로 이 두 번째 통계 모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요. 최근 5개년간의 시계열 임대 사례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뭘 분석했냐? 임대료 변동률을 추정해봤대. 임대료 변동률. 이걸 해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력은 0.825래. 사실 조금 낮아요. 조금 낮습니다. 보통은 0.9 이상을 요구하는데 0.825가 약간 낮아요. 82.5%밖에는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라서 살짝 낮고 그런데 이러이러 했는데 결국에는 유의하다는 가설을 채택했대. 이 말은 의미가 있다 이 얘기예요. 설명할 수 있다. 설명력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설명력이 있다. 인정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쓸 수 있다 이 얘기고 그래서 통계 모형 식을 제시해 줬죠. T-1기와 T기 사이에 임대료 변동률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나 식을 줬는데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첫 번째는요. 자 이거 설명력 인정되니까 쓸 수 있어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뒤에서 이를 장기간의 추이로는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심사감정평가사의 의견이 있었대. 이거 어쩌라는 거야? 이거 앞에서는 뭐 조금 설명력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쓸 수는 있어 라고 했는데 뒤에서는요. 하지만 심사평가사는 장기간의 추이로 볼 수는 없다고 했어. 그럼 이거 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거 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멘붕이 와버리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시간은 마치 블랙홀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인터스텔라 영화 보셨죠? 중력이 아주 강한 별에 가면은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지구에서의 시간은 별로 안 가는데 시험장 밖에서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잘 안 가는데 시험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중력이 어마어마해요. 시험 문제 중력이 어마어마해서 시간이 엄청 빨리 갑니다. 밖에서의 1시간이 여기서의 뭐 5분이야. 막 그러거든요. 시간이 엄청 빨리 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게다가 이 산식도 생긴 게 무섭게 생겼어. 어렵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말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뭐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니 쓰라는 거야? 아니 말라는 건가? 아 쓰라는 건가? 뭐 어쩌라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그래서 장기간 못 쓰겠다. 오케이, 장기간은 못 쓰겠어. 그러면 단기간은 쓸 수 있다는 건가? 이게 문제예요. 첫 번째, 그러면 단기간은 적용할 수 있나? 이게 해석에 문제가 생기고, and 두 번째, 이 자료가 앞에 나와 있는 임대료 지수와 상충됩니다. 임대료 지수와 상충돼요. 이게 뭔 소리냐? 자, 지금 우리 앞에 임대료 지수 보시면요. 아까 우리 그 시점 수정할 때 100분의 98로 했잖아요. 즉 임대료가 25년 7월 12일에서 26년 7월 12일에서 26년 7월 12일로 1년 동안에 2%가 하락한다라고 구한 거예요. 얘가 100이고 얘가 98이었잖아요. 그래서 1년 사이에 임대료가 2%가 하락한다라고 임대료 지수를 넣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이 산식은 그냥 여기다가 대략 그냥 뭐 얼마를 넣는다고 해도 어차피 얘가 되게 작잖아요. 작으니까 그냥 이거 무시한다고 치고 하면은 대략 임대료 변동률이 5%는 나와요. 5%는. 임대료가 5%는 플러스 5%로 상승한다라고 나온다니까요? 이래버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임대료 지수는 2%가 하락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요거에 의하면요. 임대료가 매년 한 약 5% 정도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거하고 지금 상충돼요. 저도 이것 때문에 정말 고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 첫 번째, 아니 출제위원이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주면서 결국 아무 때에도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준다고 이걸 이렇게 시간을 썼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문제에 넣으려면은 엄청 고생해서 넣었을 텐데 자기가 심지어 미리 준비해 왔을 텐데 이렇게 써놓고서는 결국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이거 이해가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밑에 자본 환원표 4%, 5% 있잖아요. 이거하고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왠지 이 5라는 숫자가 이게 시장 이자율이란 뜻인가? 괜히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몇 시간에 걸쳐서 고민한 결과 이 통계 모형은
어떻게 쓸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출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수험가에서 전체적으로 이 통계 모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도출했을 거고, 그리고 밑에 있는 자본 환원표도 아무짝에도 적용할 데가 없다라는 결론에 일단 도출을 했습니다. 자, 이건 물론 우리 학원가에서 수험가에서 출제위원회 진의를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자료만으로는 뭐랄까, 그래도 감정평가 실무에 대해서는 뭐랄까, 이제 수험 실무, 그러니까 현업 실무가 있고 수험 실무가 있는데, 수험 실무에 대해서는 그래도 학원 강사들이 꽤 전문가들이지 않겠어요? 현업 실무보다도.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우리 필즈 메달 받으신 허준희 교수님 계시죠? 세계적인 수학자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세계적인 수학자이시지만 입시 수학의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고등학생들을 놓고 수능 수학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 현업에서 뭐 오래 하시고 그런 분들이 뭐 현업 실무에 당연히 전문가이시겠지만, 근데 이러한 수험 실무는 또 별도란 말입니다. 이 수험 실무는 또 수험가의 강사들이 전문가이겠죠. 오래 했으니까, 이것만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모르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모르겠다라고 해버리면은 여기에 혹시 진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거는 출제 오류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출제 오류의 성격이다. 뭔가 이 자료 안에 출제의 진의를 숨겨놨으면 그거를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게 문제를 줘야 되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대체 어쩌라는 건지. 심지어 이게 상충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얘는 안 쓸 거예요. 얘는 안 쓰는 걸로 결론 내렸고, 밑에 있는 자본 환원표도 못 씁니다. 왜? 현재 이자율이 뭐 4%인지 5%인지 아무런 것도 없어.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못 쓰겠어. 자, 이자율이 상승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왠지 4에서 5로 올라갔을 것 같지만, 그럴 거면은 현재 이자율이 4%라는 언급이라도 최소한 나왔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없어. 그잖아요. 그리고 이자율이 올라갔다고 했는데 4에서 5로 1%포인트가 올라갔는지 4에서 6이 올라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냥 이자율이 상승했다고만 했지. 근데 그 말 갖고 이거는 4에서 5로 올라갔다는 뜻이야 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역시 자의적이에요. 아시겠죠? 절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자율이 상승했다고 했지 4에서 5로 올라갔다? 그런 말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 얘는 못 쓸 건데, 자, 못 쓸 때 못 쓰더라도 그냥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모르겠어 라고 그냥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만약에 제가 수험생이라면 여기다가 이론적으로 이 통계 모형을 왜 쓸 수가 없는지를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별해라고 해서 제가 예시답안에 넣어놓은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데 그래서 이해가 어렵다라고 했고, 그런데 본 회계 모형에 의하면은 약 5% 정도의 매년 임대료 상승을 보여야 하는데, 임대료 지수는 반면에 향후 1년간 2%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서로 상충된다. 따라서 결국 이 통계 모형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론을 내린 거는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지금 AI 모형에 집어넣어서 얻은 결론이잖아요. 지난 5년간의 자료를 AI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얻은 결과인데, 지난 5년간의 시장 추세와 앞으로의 시장 추세는 다른 거죠. 자, 이건 제가 감정평가 이론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 자, 지난 5년간은 이랬던 거예요. 자, 지난 5년간은 지가가 상승하고 임대료가 상승했던 겁니다. 자, 실제로 우리 지가 변동률 보시면요. 지난 5년간 지가가 상승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021년 1월 1일부터 25년 이렇게 나와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모두 매년 지가가 상승했어요. 그죠? 지난 4, 5년간 지가는 매년 상승해 왔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지난 5년간의 데이터를 투입해서 임대료를 투입해서 분석해보면 임대료도 매년 5%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난 5년간은 시장 추세가 이랬어. 그래서 이때 얻어진 데이터를 AI 모형에 투입한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지금 평가하는 요 기준 시점부터는 시장이 이제 꺾인 거야. 시장이 이제 꺾인 겁니다. 왜? 아까 나왔잖아요. 원자재 상승, 그리고 이자율, 그냥 이걸 R이라고 할게요. 자, 원자재가 상승했고 이자율이 상승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 경기에 호경기를 의미할까요? 불경기를 의미할까요? 당연히
호경기가 아니라 침체 국면이거나 침체 국면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하향 시장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 추세가 꺾인 거예요. 그런데 통계 방식은 어떠한 한계가 있는 거죠? 통계 방식은 과거의 데이터를 투입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과거 추세의 연장이에요. 통계 방식은 요 감정평가 이론 시간에 되게 강조했던 건데 통계 방식은 과거 추세의 연장이라고요. 지금까지 비리비리비 내 컴퓨터 안에 들어온 데이터가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앞으로의 지가는 요렇게 나갈 것 같아. 앞으로의 지가는 요렇게 나갈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예측인 겁니다. 예측. 근데 컴퓨터는 왜 이렇게 예측한 거죠? 지금 나한테 투입한 데이터가 이거니까 매년 이렇게 5%씩 임대료가 상승해왔던 데이터를 투입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이걸 분석해서 앞으로도 지가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단 말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 시장은 꺾인 거예요.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꺾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앞으로 25년 7월 12일부터 26년 7월 12일 사이에 임대료가 2%가 하락할 정도로 25년 7월 12일 이후로는 임대료가 하락하고 지가가 하락 또는 보합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임대료는 이럴 거고요. 임대료는 이럴 거고 지가는 이럴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 지가는 보합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지가는 물론 명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은 어쨌거나 6월 달에 보합이었고 27년도 6월 달에 보합이었고 7월 달은 6월 달 거를 연장 사정하니까 그거를 연장 사정한다면 보합일 수밖에 없겠죠. 물론 실제로는 지가도 하락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이 AI 모델의 한계점을 지적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서 답안지에 서술을 해주시면은 득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출제위원이 AI 모델이 그래서 시장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시장 추세가 꺾였을 때는 AI는 과거 데이터로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또는 현 시장을 설명하는데 실제 시장이 이렇게 꺾여 있다면 AI는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한계점을 지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생각해 보건대 회귀 모형과 자본 환원표를 사용하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였다면 뭐 이걸 이용해서 매년 임대료가 5%씩 상승한다.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여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은 이러한 판단이 굉장히 자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고 반대로 본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은 AI 프로그램의 한계를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5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투입하여 분석하였으나 자, 과거 5년간의 추세와 앞으로의 추세는 다른데 저렇게 다른데 단순히 AI는 과거 추세의 연장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한계를 보이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라고 별해를 넣어 드렸어요. 그래서 통계 모형과 자본 환원표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물음 3번은요. 물음 3번은 사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MPV, PI 이런 거를 이용해서 시장이 이렇게 뭐 변화할 거다. 그런 얘기 하는 건데 뭐 가볍게 볼까요? 어차피 뭐 중요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자, 향후 시장 동향은요. 문제에서 최대한 단서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임대료 변동은 과거 5년간의 임대료 변동률은 매년 5%씩 상승하는 추세였지만 하지만 현재는 원자재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추세 전환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1년간 임대료 지수도 2% 하락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임대료는 하향 추세인 것으로 판단된다. 원자재는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공사비 상승이 아니라 원자재비 상승입니다. 그리고 시장 이자율이 상승했다라고 했고 여기에다가 그래도 이 자본 환원표를 괜히 준 게 아니니까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자, 이자율이 상승하면 각종 현가계수가 작아져서라고 해서 최대한 자본 환원표를 언급했습니다. 자, 자본 환원표가 4%에서 5%로 올라가게 되면 미래 현금 흐름의 현가를 구할 때 그때 적용되는 계수가 더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로 가져올 때 현가계수가 작아져서 미래 현금 유입의 현가합이 작아지지 않냐. 하지만 투자 비용은 이번에 투자했잖아요. 26년 7월 12일까지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 소리냐? 지금 우리가 25년 7월 12일이, 다시 쓸게요. 7월 12일이 있고 26년 7월 12일이 있는데 여러분, 제 답안지가 은근히 되게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각 학원이나 각 강사님들 답안지를 비교하실 때 그냥 쓱 보고 넘어가실 수가 있는데 제 답안지가 은근히 디테일이 있습니다. 은근히 디테일이 있어서 마치 다이제스티브를 먹을 때 그 안에 은근히 참깨알이 씹히는 것처럼 은근히 그런 참깨알 같은 게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유심히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사비는 언제 투입되죠? 공사비는 이때 투입돼요. 그잖아요. 지금부터 다시 공사 재개해서 1년간 공사를 하면은 이때 완공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비는 이때 투입되는 거예요. 이때. 그런데 완공이 이때 되면 이제 현금 흐름은 언제 들어오죠? 임대료 수익은 바로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들어오죠. 요때 NOID 들어오겠죠. 이것들을 현가 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알 수가 있냐면 현금 유출은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져요. 향후 1년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현금 유출은. 그런데 현금 유입은요. 현금 유입은 먼 미래에 걸쳐서 수십 년에 걸쳐서 현금 유입이 들어와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율이 상승할 때 현가 계수가 작아지는데, 자, 그럼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가하면 작아지죠. 디스카운트 되는데 얘는 조금밖에 안 작아져요. 고작 1년밖에는 안 땡기잖아요. 근데 얘는요. 얘는요.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죠.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죠. 왜? 먼 미래에서 현재까지 현가를 하니까 얘는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유입은 현금 유출은 약간만 작아지지만 현금 유입은 많이 작아집니다. 그럼 당연히 사업 타당성에 부정적이겠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따라서 일반적인 시장 이자율 상승은 투자 타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고, 자, 지가 변동률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장 동향을 PI법이나 MPV나 IR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볼 때에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요거는 읽어보시고요. 그냥 뭐 안정적으로 보일 것이다. 왜냐면 보합이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보합을 했으니까 뭐 과거에는 이러했지만은 앞으로는 안정적 추세일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투자 타당성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해보면은 뭐 임대료의 하락은 현금 유입의 감소를 가져올 거고 원자재비의 상승은 현금 유출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내용들 적어서 마무리했어요. 자, 지금 이 문제 1번의 경우에는 1번 문제 그리고 40점 100점에 비해서 계산량이 적고 어떠한 자료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 수 없는 부분도 많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숫자만 띡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최대한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론적으로 적시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들은 자, 문제를 풀 때 뭔가 좀 계산량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인 판단 근거를 많이 적어 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점수가 보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걸고 하시는 공부잖아요. 따라서 시험장에서는요. 어떻게든 0.5점이라도 더 받겠다라는 간절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뭐라도 하나 더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숫자만 띡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최대한 서술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요 1번 문제는 계산은 굉장히 적었지만은 수익가액도 너무 황당하게 구했지만은 하지만 이론적으로 곰곰이 씹어보면 굉장히 좀 복잡하다. 굉장히 그 진위를 알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실무 공부하실 때 이론과의 연계성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무 문제 푸실 때 계산에만 너무 빠지지 마시고 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론적인 베이스 하에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당부드리고 문제 1번 해설 마치겠습니다.